최진석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랑은 이제 두 번째 뵙는 것 같고 네. 우리 매니저스님이랑은 저 처음 뵀어요. 네, 저 네. 처음 뵀어요. 네. 네, 네. 지난번에 안 나오셔가지고. 안 나왔다고 언제?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휴가였을 때인가 보다. 휴가셨을 네네네. 때였나요? 네. 보통 이제 근데 업계에서 다들 건너 알긴 아시지 않나요? 어떻게? 이제 인연 없으세요? 제가 근데 네. 이 직접적으로 증권사 다닌 것도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네, 좀 네. 경력이 제가 진짜. 특이하다 보니까. 네. 아, 경력이요? 처음인 거. 살짝 경력의 소유. 살짝 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니까 원래는 방송으로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오. 경제 방송에서 이제 외신 전문 기자, 뭐 앵커도 하고 이러다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자문사에서 미국 주식 운용을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조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기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기반이 여의도에. 아, 여의도에? 근데 이제 방송은 또 해보셔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또 흥미진진해요. 어쨌든 돈은 쓴다. 지금 미 블랙 프라이데이가 보니까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돈은 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떤 걸지 한번 오늘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돈을 쓰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 텐데 네. 제가 이런 뭐 주제를 좀 준비하게 된 그런 계기가 최근에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소비자 심리 지표도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 두 지표 간에 굉장히 좀 괴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꿔 얘기를 하면은 심리 지표를 이제 서베이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소비자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와 보니까 돈을 많이 썼더라.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에도 쓸 계획이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표 간에 좀 괴리가 있었고 그리고 왜 이런 괴리가 생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궁금했던 건데 이게 그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대체 지금 돈은 안 쓴다고 얘기를 해놓고 돈은 많이 쓴 거라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안 쓰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를 이제 네네네. 들으시면서 네네. 좀 판단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네. 지표가 좋았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부 항목으로 저희가 보더라도 전체 13개 부문 가운데서 11개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소를 한 부문을 보면은 건강이나 개인 케어 관련한 점포 매출, 그리고 의류와 액세서리와 관련한 점포 매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조금 뭐 감소세가 나타났고 그 외에 뭐 온라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수준 대비해서도 미국의 소매 판매는 이미 뛰어넘었고 2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서 지표가 좋다라고 볼 게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지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소매 판매 지표 이 바로 전주에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66.8에 그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였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표 안에서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묻거든요. 근데 향후 1년간의 인플레이션율이 과거 이 지표에서는 4.8%를 점쳤던 것이 4.9%로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는 이미 꺾인 지 좀 한참이 됐습니다. 지금 파란색 그림이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는 이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소비 심리 지수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지표가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인데, 컨퍼런스 보드 지표는 조금 뭐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은 좀 추세가 꺾인 지는 오래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지표도 계속 꼬꾸라지는 모습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두 지표 사이에 좀 차이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퍼런스 보드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하고 네. 미시간대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도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좀 큰 그림, 그러니까 뭐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런 거를 묻고, 반면에 이제 미시간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너가 지금 뭘 살 의향이 있느냐 이런 소비 의향을 묻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 지표는 고용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좀 크게 되고, 근데 네. 미시간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기름값이 상승한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는, 이렇게 소비 심리 지표가 좀 차이도 있고 네. 이 나란히 이렇게 꺾인 지 한참인데, 특히 이제 미시간대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약간 물가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좀 돈을 쓰기가 무섭다.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시간대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 간의 괴리가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말은 그렇게 해도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돈이 굉장히 많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한 4차례 정도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국 주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작년에 좀 잘 됐다가 올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네. 미국인들은 그냥 간단히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건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구인난이 계속해서 심각하다 보니까 임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돈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인들은 원래 저축을 잘 안 하거든요. 원래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이 국민들의 습성이 있는데, 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인들의 저축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5조 달러까지 올라갔던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이게 뭐 물론 많이 꺾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의 저축 트렌드를 넘어서는 지금 1.6조 달러의 저축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소비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인들이 아직 돈이 많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리 샀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차 계약한 사람 혹시 있으셨어요? 최근에? 저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 네. 차 계약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공급망 차질 때문에 차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안 하고 세일도 안 하고 굉장히 배짱 장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열받아서 안 사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안 사면은 언제 들어오나, 공급망 차질 언제 풀릴 거냐, 이거가 더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좀 소비를 하고 있더라. 이게 두 번째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세 번째는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좀 달랐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미국인들은 또 원래 굉장히 좀 자신감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대답을 많이 안 하거든요. 자기는 뭐 서민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근데 미국인들은 중산층이냐라고 질문하면 거의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은 힘들다라고 결국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미국인들이 아직까지 돈도 많고 지금 미리 당겨서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 간에 이렇게 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리가 딱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아까도 뭐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연말에는 쇼핑 시즌이 미국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소매업 협회 NRF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전망치를 내놨는데 11월과 12월의 매출이 8,5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8.5%에서 1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 뭐 좋기는 했습니다. 지금 증가율이 뭐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은 작년에 특히 좋았거든요. 8.2% 증가를 하면서 이때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5년 평균은 4.4% 증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8.5에서 10.5%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 쇼핑 시즌도 아직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NRF라는 기관에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소비자들이 돈이 많은 것도 맞다. 근데 이제 소매 업체들도 그동안에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그러면 쇼핑 시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2년차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온라인 강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공통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NRF라는 이 기관에서도 온라인과 비점포 매출이 11에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D-RAID라는 그런 기관에서 또 미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80.8%가 나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쇼핑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중에 이제 45%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으로 보더라도 한 94% 정도의 소비자들이 올 연말 쇼핑 시즌에도 나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얼마를 그러면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974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한 100만 원 정도 쓴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4.7%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거든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는 $670로 전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더 쓸 것이고, 오프라인에서는 한 10.1% 정도 소비를 전년 대비해서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작년보다는 돈은 많이 쓰겠지만은 온라인에서 여전히 그 비율로 보자면은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이런 뭐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좀 흥미로운 거는 요즘에 선구매 후 결제라고 해가지고 BNPL 이 부분도 뭐 얘기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연말 쇼핑을 할 것이라는 소비자도 13.7% 이렇게 응답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트렌드도 결국은 연말 쇼핑 붐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성구매 후결제가 이게 뭐예요? 전 잘 몰라서. 그 buy Buy now, now, pay later라고 pay 해가지고 later. 예. 우리 할부랑 비슷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할부를 원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할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용카드 할부를 거의 안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그 할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4번에 나눠서 내는데 그 할부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뭐 서구권의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뭐 이 구매에 대해서 장벽이 낮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어요. 뭐 네. 페이팔도 뛰어들었고, 뭐 여러 가지 원래 대기업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원래 뭐 어펌이라든지 그런 또 소규모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뭐 아마존이랑 또 손을 잡아가지고 아마존 상에서도 BNPL을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이용을 해서 연말에 쇼핑들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이자율부 같은 게 없었는데 네. 이제 좀 그런 비슷한 방식의 것들이 생겨서 아마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온통 좀 좋은 얘기만 해드리다 보면은 네네. 좀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경계할 부분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지표는 계절 조정은 됐지만은 인플레이션 조정은 안 된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주유소 매출이 3.9%나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름을 많이 팔아서 매출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기름값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난 건지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서도 이제 쇼핑을 좀 미리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수요 앞당김, 뭐 풀포워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쇼핑 시즌이 조기에 시작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스팀이 좀 꺼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는,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여전히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예를 들어서 푸드 서비스나 술집의 매출은 보합세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외식이나 뭐 술 먹는 거를 조금은 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지금 주황색은 미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 인원 수고 그리고 이제 회색은 레스토랑 외식 수요가 되는데 많이 지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대비해서 뭐 그냥 그 수준 아니면은 공항에서는 여행 수요가 한 마이너스 20% 정도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뒷받침해주는 데이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인난도 해당 업종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완벽하게 좀 회복을 해야지 미국의 소비가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인들의 실제 소비는 굉장히 양호했다.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그림도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불안 요소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안 요소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소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메타버스 너무 관심 많으신 부분이고 엔비디아도 요즘에 관심 많은 곳이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메타버스로 돈을 벌까 저도 궁금한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두 번째 주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그 엔비디아와 그리고 그 옴니버스 엔비디아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거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엔비디아가 이 메타버스 그리고 옴니버스 돈을 버느냐 그리고 주식적인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엔비디아의 좀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을 해줬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모두가 알듯이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핫하죠. 근데 얼마나 핫했냐를 일단은 보자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11월에만 지난주까지 약 한 30%나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150% 이상이나 올랐고 그리고 원래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논란 랠리에는 메타버스 최대 수혜주라는 그런 왕관을 쓴 것이 결정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10월 29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11월 4일에는 웰스파고에서 각각 이 같은 콜을 했어요. 메타버스 최대 수혜자라는 그런 콜을.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BOA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의 메타버스 올인하는 그 전략에 엔비디아가 최적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옴니버스 플랫폼이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반복 매출을 좀 창출하게 될 것이다. Recurring Revenue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매출 창출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복수의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그런 콜이 나오면서 결국 리레이팅이 됐고 11월 달에 놀라운 랠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럼 메타버스로 어떻게 돈을 벌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옴니버스와 관련해서 좀 뭐 몇 가지 숫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오픈 베타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이제는 정식으로 좀 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BMW가 대표적으로 올해 4월에 버추어 팩토리라는 그 가상 공장에 이 옴니버스 플랫폼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활용 기업 수가 500여 개 정도 되고 생산 계획과 관련한 프로세스 효율을 30% 향상하고 있다라고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베타 다운로드가 7만 건 이상이나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세 가지 정도로 역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옴니버스는 엔비디아의 그 사업부들 가운데서 전문 시각화 부문이라는 데에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워크 그룹당 연 9,000달러로 구독료를 책정을 했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한 워크 그룹이 옴니버스를 사용하려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구독료가 전문 시각화 사업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참고로 해당 부문은 이 전문가용 그래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리고 전문 시각화 부문은 단 8%에 불과했던 그런 좀 미미한 이 사업부거든요. 네. 원래는 쿼드로라는 뭐 어떤 그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그런 솔루션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티스트들이나 디자인 작업하는 사람 용의
그래픽 카드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비중은 작지만은 최근 성장세는 가장 가팔라요. 즉 매출이 YOY 기준으로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문 시각화가 144% 늘어나면서 가장 좋았거든요. 엄청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은 작지만 최근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이 사업부에 일단 옴니버스가 실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총 유효 시장 TAM의 성장을 좀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로젠블렛 이런 이 글로벌 IB에서 $400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이 물론 비싸지만 이 같은 TAM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 옴니버스를 구동을 하더라도 고성능 칩이 필요하거든요. 이 좀 사양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게이밍 칩 사업부에도 돈을 벌어다 준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뭐 락인 효과라는 그런 이 용어가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뭐 술집이나 클럽 같은데 가더라도 마감 시간이 됐는데 주인이 그냥 뭐 먹고 나중에 문 잠그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게 결국은 이용자들을 잡아놓게 하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옴니버스를 사용하는데도 고성능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게이밍 칩 사업부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옴니버스를 잘 활용을 하려면 기업들이 서버를 잘 깔아야 됩니다. 어떤 뭐 클라우드 환경도 그렇고 데이터 그리고 AI 업무 환경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서버용 칩, 테슬라라고 부르는 그런 엔비디아의 서버용 칩이거든요. 서버용 칩도 결국은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내년도에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38%나 엔비디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전방위적으로 돈을 법니다. 플랫폼으로 구독료로도 매출이 잡히고 그리고 게이밍 칩도 많이 팔게 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 칩도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그만큼 좀 밸류를 많이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엔비디아는 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힌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좀 의견이신 그거를 건가요? 많이 올랐느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느냐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석 달 전에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그 당시에 EPS 전망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 1월에 이제 회계연도가 결산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워드 PR이 석 달 동안 예전에는 45배, 46배 하던 것이 지금은 64배로 40% 넘게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익 전망치가 약 한 20%가 그동안에 상향이 됐는데 주가가 한 70% 가깝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올라온 것이 됩니다. 결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0배 중반 정도라고 한다면은 GPU 시장이 1인자 정도의 밸류를 쳐줬었는데 지금은 어떤 메타버스 주로서의 밸류를 높게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과연 비싸졌을까라는 데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건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PER은 40% 정도나 확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률을 볼 때 PEG 지표 잘 아시잖아요. 그 이익 성장률로 나눈 지표가 되는데 이 석 달 동안 PEG 지표는 4.5배에서 3.1배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70% 오르는 동안 이익 전망치도 원래는 이익 성장률 전망이 10%였던 것이 20%로 2배로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PEG 지표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완화가 됐다. 물론 이제 PEG 지표를 피터 린치가 많이 밀면서 1.5배 넘으면 매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2배면 여전히 좀 높기는 하지만은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장주 밸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싸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지나간 이야기긴 한데 전문 시각화가 매출 분포에서는 적은 편이었는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흐름이면 매출 분포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은 데이터 센터 부문을 좀 예로 들면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보면 가장 최근 분기에는 41%의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게이밍 부문은 거의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용 칩도 엔비디아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네. 그리고 바로 전분기만 하더라도 30%대였고. 근데 이런 것이 서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칩이 경쟁력을 좀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AMD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매 분기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뭐 역대 최고치다 이런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옴니버스를 통해서 전문 시각화 분야도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은 앞으로 사업부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준비하신 내용 더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의 좀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10월 결산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입증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경계감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워낙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미스 나면은 한번 털어야지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그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었나 그때는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비트를 했고 또 가이던스도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8%나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크레딧 스위스도 목표 주가를 원래 225달러였던 것을 400달러로 거의 80%나 올렸는데 이거는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올린 것이었고 발표 후에도 JP모건이 320에서 350달러로 그리고 제프리스도 260에서 370달러로 리덤증권은 245달러에서 400달러로 이렇게 상향폭이 굉장히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옴니버스에서의 시장 기회가 완전히 정착할 경우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분기에 엔비디아의 이 매출이 7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수십억 달러 연으로 좀 계산을 해본다면은 분기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해주신 아까 그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네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옴니버스 관련 매출은 전문 시각화 분야에 이제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이런 의견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했던 내용은 그 AMD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뭐 그래서 좋은 거 알겠고 옴니버스로 뭐 돈도 잘 벌 거고 네. 아직까지 안 비싸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다음 타자는 뭐냐 이렇게 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AMD가 충분히 이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AMD도 이제 11월 달에는 주가가 3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역시 최근에 그 메타 플랫폼스에 자기들이 서버용 CPU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가 결정적인 호재가 돼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AMD가 그동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는 서버용 칩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메타는 인텔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텔이 거의 메타만을 위한 칩을 개발했을 적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두 기업 간의 관계가 돈독한데 근데 이번에 AMD가 이거를 뚫어냈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AMD도 메타버스 수혜주의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지금 AMD의 포워드 PR 밸류에이션이 딱 46배에서 47배 정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리레이팅을 하기 전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AMD는 칩을 파는 정도고 엔비디아는 이제 플랫폼을 팔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뭐 기대감을 낳게 하는 그런 지금의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라이벌 아니냐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두 기업은 동반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엔드마켓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두 기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게이밍 그리고 서버용 GPU를 생산을 하고요. AMD는 게이밍 GPU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PC용 그리고 서버용 CPU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GPU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인텔이 한 70% 정도로 압도적이고 엔비디아와 AMD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거의 뭐 15%에서 20%에서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픽카드하고 그리고 GPU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나 AMD를 떠올리지만은 내장형 그래픽 카드는 거의 인텔 제품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엔비디아, AMD는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네. 외장형 GPU 시장은 8대2 정도로 엔비디아가 물론 우세하지만은 AMD는 또 PC와 서버용 CPU 시장에서 인텔의 지금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AMD가 메타의 고객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서버용 CPU 그레이스를 또 2023년 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MD는 동반자고 같이 인텔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양사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AMD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엔비디아의 석 달 전에 밸류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겠네요. 네, 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매니지스트님 혹시 네. 못하신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얘기했던 미국의 소비가 긍정적일 것이고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계속 긍정적일 거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기 소비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난 달에도 제일 미국 증시에서 좋았던 섹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말 쇼핑 시즌에 또 대비를 하면서 뭐 좋은 움직임을 최근까지는 보여왔는데,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쇼핑 수요에 따른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그 단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파월이 재지명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좀 튀면서 뭐 IT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 이런 것들이 좀 죽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돌발 변수로는 여전히 좀 뭐 작용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또 재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락다운이 다시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이게 꼭 뭐 증시 그리고 관련 섹터의 주가를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담보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좀 점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팀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신다라고 그러시던데 혹시 오늘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실까요? 더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이렇게 뭐 오늘도 엔비디아나 AMD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개별 주식을 접근을 하실 때 그리고 기업을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실 때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가장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수혜주다 좋다 하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이제 보실 때는 사업 구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매출이 나오는 시장의 또 분포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신다면은 좀 더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네. 거기에서 모든 좀 답이 나온다. 이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사실 맞아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 또 주식 투자하다 네. 보면 또 이거 저거 보고 막 그러다 보면 기본을 좀 잃게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있는 것 그런 게 또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과도 굉장히 직결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날랐을 때를 복기를 해보면은 네.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나오는 그런 기업을 가늠을 해볼 때도 어디서 돈이 도대체 나오느냐 이거를 먼저 본다면은 그런 힌트도 빨리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버는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3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이 시간은요. 최진석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